이어서 너무 재밌어서 재미있나요? 청소년들이 읽기 아주 좋은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진짜 미국 교사협회에서 청소년들이 읽으라고 기본적으로 읽으라고 소개를 할 정도니까 아주 그림으로 아주 쉽게 이렇게 쉽게 했어요. 글도 아주 쉽게 작가답게 또 뭐 이런 펜을 이런 일을 하셔서 감각이 빠른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1504년 이제 200만 년 전부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제 1504년도에 레기오 몬타누스가 월식을 관측하다. 콜럼버스를 어떻게 해서 자메이카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나? 1492년에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데 이후에 12년간 그는 신대륙을 3차례나 더 건너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게다가 3차례 항해 모두 1492년 항해와 달리 실패로 끝났다. 그 중에 세 번째 항해는 1502년에는 콜럼버스는 기지 및 레기온 몬타누스라는 독일 전문 지식을 발휘해서 자신과 선원들의 목숨을 구하게 된다. 콜럼버스는 다시 선원들과 함께 남아메리카 해안선을 따라서 카리비해 군도로 항해에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1503년에 폭풍우를 만나 배가 부서지고 조문조개까지 생겨서 선티에 물이 새어 들어오게 되었다. 당장 배를 육지에 대지 않으면 가라앉을 상황이었다. 콜럼비아에서 일어간 자메이카 조문조개라는 게 뭘까? 그것이 배를 당시에 뭐 지금 같은 선박이 아니니까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개들이 아마 구멍을 내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가 봅니다. 세인트 앤레이에 정박했다. 일단 안전은 확보했지만 섬에 표류하게 되었다. 처음에 원주민은 타이노족은 유럽인들을 환영하며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선원들이 원주민의 친절을 악용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타이노족이 콜럼버스 일행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스페인에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빌기 위해서 어떻게 되든 이들의 마음을 돌려야 했다. 1504년 2월에 콜럼버스는 한 가지 꾀를 내었다. 타이노 원로들에게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기독교 신이 화가 났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신이 분노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날부터 사흘 뒤에 일몰의 보름달이 색깔이 바뀌면서 하늘부터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주민들은 그의 말을 믿으면서도 사흘 뒤에 몰려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사라지지 않는가. 공포에 사로잡힌 원로들은 콜럼버스에게 신의 의화를 풀어달라고 부탁했고 콜럼버스는 타이노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움 또한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좀조개는 가늘고 길게 벌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껍데기가 퇴화한 조개다. 열대바다에 사는 작은 껍데기를 이용해서 나무에 구멍을 내어서 먹이를 찾는다. 그래서 바다의 흰개미라고 불리기도 한다. 좀조개에 대한 설명이 나왔군요. 콜럼버스가 1503년에 자메이카에서 타이노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자, 이런 그림들이 그의 콜럼버스는 타이노족이 기독교 신에게 빌어서 화를 부렸다고 전했고 그로부터 약 40분 뒤에 보름달이 다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타이노족은 계속해서 콜럼버스 일행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4개월 뒤에 스페인 구조대가 도착했다.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콜럼버스가 궁지에 몰려서 예측한 기생현상은 다름 아닌 월식이었다. 당시 이베스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랬듯이 콜럼버스도 독일 천문학자 레기오 몬타누스가 쓴 영감을 늘 소지하고 다녔다. 1475년부터 1506년까지 해, 달, 기타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한 책이었다. 일식과 월식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위기와 닥쳐성을 느낀 콜럼버스는 어떻게든 원주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영감을 미친 듯이 뒤졌을 것이다. 월식이 임박했음을 발견하고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일식은 달이 해 앞을 지나갈 때 달이 발생한다. 일식. 때때로 해의 일부분만 가리고 지나가 버리기도 하는데
일부분 일식이란다. 완전 일식은 좀체 보기가 쉽지 않으며 달이 해와 완벽하게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더욱 신기하다. 해가 레기오만드너스 이름으로 덜 알려진 요하네스 밀러 본 게닉스버그의 초상하다. 40세의 의문사였다. 아유, 흑사병에 걸렸던 설도 있고 반대 암살당했던 설도 있다. 과학적인 발견이 과학적인 이런 발견이 죽음을 초래했을까? 달보다도 400배 더 크지만 또한 달보다도 400배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엄지손가락을 짚게 세운 채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 멀리 있는 나무가 엄지손가락에 가려진다. 당연히 나무가 훨씬 크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야, 네가 햇빛을 가리고 있잖아. 응? 자, 이렇게 태양을 통해서 지구, 달, 한편 월식은 지구가 태양과 보름달 사이에 들어가 있어 햇빛을 달로부터 완전히 차단할 때 생긴다. 월식은 일식보다 자주 지구 어느 곳에서나 목격할 수가 있다. 해와 달이 움직이는 궤도는 지구에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기오몬타누스와 같이 천체를 관측하는 전문가들이 10년 뒤 혹은 100년 뒤의 일식과 월식까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었다. 그렇죠. 실험 10번째, 오렌지를 이용한 월식에 대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불 다 끈 컴컴한 방에서 해야 효과적이며 다양한 달의 상 및 각 상과 월식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더 적합하다. 각 상은 빛을 받는 달의 면적을 표현하며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달이 지구를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27.3일이 걸린다. 그러다가 해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초승달이 된다. 햇빛이 반대편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의 반이 빛을 받는 상현달이 되고 다시 일주일이 더 지나면 전체 면이 다 빛을 받는 보름달이 된다. 가는 달의 궤도가 지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림자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림자를 다 지나갈 때까지 달이 컴컴해진다. 이 현상이 월식이다. 오렌지 막대 사정처럼 올릴 수 있도록 꼭지 부분에 연필을 꽂는다. 다른 전등을 모두 끄고 책상은 등을 켠다. 오렌지를 이렇게 해서 오렌지가 역광을 받아서 그림자가 드러운 부분만 눈에 들어와야 한다. 오렌지 그렇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오듯이 이렇게 해서 그림 보면 알겠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에 이제 1616년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첫걸음을 떼었다. 물리학 종교 재판의 힘을 경험하다. 때로는 사람 하나가 기존 세계의 법칙을 뒤흔들고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기도 한다. 파블로 피카소와 같은 예술가도 있고 전 미국이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만든 로자 파크스가 그랬다. 과학도 그런 특별한 사람들 덕에 진화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갈릴레오와 갈릴레이였다. 현대과학의 영웅 스티븐 호킹은 현대과학은 갈릴레이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티븐 호킹은 왜 갈릴레이를 지목했을까? 그건 과학적인 방법론을 불리는 영역을 개척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큰 발견. 브루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선을 뛰어넘어서 태양이 우주에서 움직이는 무한한 천체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 이탈리아 과학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다. 조르다노 브루노. 아유, 아까운 사람. 이런. 자,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탐구하면서 갈릴레이는 무한 이론을 내세우는 대신에 수많은 실험을 했다. 그 결과를 깊게 관찰하며 결론에 이를 때까지 다양한 실험을 되풀이했다.
이를 통해서 사물의 운동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에 대해서 많은 일을 정립할 수 있었다. 1608년 갈릴레이는 새로운 발명품 망원경을 접하고 아직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이 도구를 직접 개량하기 시작했다. 1609년에 그는 성능이 월등히 향상된 망원경을 만들어내어서 자신의 연구에 활용했다. 1610년에 1월 7일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달을 관찰하고 있었다. 잠을 자러 들어오기 전에 목성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는데 작은 별 3개가 목성 옆에 나란히 절지어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다음 날 밤에는 그 별들이 목성을 중심으로 반대쪽에 놓여 있었다. 3번째로 관찰하던 날에는 새 별의 배열이 또 달라졌고 전에 보지 못했던 4번째 별이 등장했다. 별들의 위치를 세밀히 관찰하던 기록하던 갈릴레이는 곧 그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달처럼 목성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결론이 이뤘다. 이처럼 태양계 행성의 패턴을 관찰하던 갈릴레이는 지구도 무언가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추론하게 되는데 그 무언가는 바로 태양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당시 가톨릭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다. 가톨릭에서 세상 만사가 성경에 적히듯이 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 계획. 유럽에서 특히 갈릴레이가 살던 이탈리아 본토에서 교회의 힘은 매우 강력했다. 폴란드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과학적인 이론을 가장 먼저 주장했는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그의 확신은 가톨릭 교단의 근본을 위협했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이 알려진 이 생각이 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가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었다. 갈릴레이의 발견을 통해서 천동설이 들려두고 입증된다면 교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었다. 교회로서는 갈릴레이를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교회는 먼저 갈릴레이의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에 대한 글을 쓰지 말라고 경고를 권했다. 1696년 갈릴레이는 재앙과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간 이 학설을 더욱 발전시켜서 1632년에 논문을 펴냈다. 교회에 맞섰던 과학자 조르다노 브루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참조하고 이듬해 그는 68세의 나이에 체포됐다. 68세. 공헌을 가하겠다는 협박 앞에 갈릴레이는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했다. 처벌은 가택연금으로 수위가 낮아졌지만 갈릴레이는 이후에 죽을 때까지 자유인 신분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여생을 피렌체에 있는 자택에 갇혀 지내다 눈병이 걸려서 장님이 되고 1642년에 세상을 떠났다. 참. 1623년 공개석상에서 지동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전국을 걸었다고 일화가 전해진다. 자, 넘어가고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갈릴레이가 남긴 업적은 과학적인 관찰과 수학의 절묘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는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는 사물을 던지거나 떨어뜨렸을 때 움직이는 방식을 관찰해서 그 패턴을 수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사물의 운동이 질량과 무한하게 같은 비율로 가속되는 원리를 발견했고 사물의 운동 경로에 중력이 미치는 영향을 관측했다. 결론이 이를 때까지 실험하고 관찰하고 또 실험한 그의 끈기 덕에 세상에 대한 인류의 지식이 발전할 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재능도 있었다. 교회에 마찰을 빚은 이유도 그 능력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미흡한 수준이었던 발명파 스파이글래스를 정교한 도구로 달바꿈시킬 수 있었던 뛰어난 기술자이기도 했다. 렌즈를 가지고 갈릴레이는 다양한 렌즈를 사용해서 실험하면서 망원경의 확대율이 암렌즈와 딜 렌즈의 격차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확대율을 극대화하려면 눈에 대는 암렌즈를 강한 오목렌즈로 반대편 렌즈를 약한 벌렁렌즈로 끼워야 했다. 벌렁렌즈, 오목렌즈. 그러자 갈릴레이는 렌즈 기공법을 가공법을 배워서 자신에게 필요한 렌즈를 직접 만들었다. 자, 렌즈를 통해서 갈릴레이는 이 망원경을 4주 동안의 목성을 관찰했다. 자신이 특수 제작한 렌즈를 통해서 관찰한 광경을 매일 밤 그림으로 기록했다. 특히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듯한 4개의 별에 집중했고 이 별들이 목성의 4개의 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도 목성의 가장 밝은 위성 4개는 그의 업적을 길어서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부른다. 갈릴레이. 실험 10일에서 아이고 시원하다. 집에서 만드는 갈릴레이 망원경은 갈릴레이는 1609년에 망원경을 스스로 만들 만큼 광학 지식이 해박했다. 망원경을 직접 만드는 이 실험을 통해서 갈릴레이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터득했던 지식의 일부를 습득해 보자. 준비물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와 이런 것들이 연필, 가위, 학대경, 돋보기 이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했군요.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도록 이렇게 원통을 만들고, 그래서 볼록 렌즈, 오목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원통을 말아들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참 만들면 되겠군요. 자, 실험 12에서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 이 실험에서는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갈릴레이 위성 4개를 보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이용해서 목성의 달을 계속 발견하고 있는데, 이런 달을 위성이라고 부른다. 이 달이 진짜 위성이라면 TV 전파라서 전송을 하는 데 쓰이는 위성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바로 인공위성이다. 준비물은 여러분이 천문학 연구를 해도 지금은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쌍안경이나 상거든 망원경을 한다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고정시켜서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네?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관찰을 해보자. 실험을 해보자. 말이죠. 아이작 뉴턴의 사가 떨어지는 거. 이제 이번에는 뉴턴의 사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1665년이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1665년에 아이작 뉴턴의 떨어진 사가, 그 가치는 나날이 더 높아만 갔다. 아이작 뉴턴은 1642-1727년에 살았는데, 1665년에 오후 어느 잉글랜드 울드소프의 가수원에 앉아있다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았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자 아이작은 생각했다. 무엇이 사과를 땅에 향해 끌어당겼을까? 사물과 사물이 서로 끌어당기도록 만드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 걸까? 어쩌면 이 힘이 태양의 행성을 끌어당기는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뉴턴은 이 힘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서 새로운 종류의 수학 미분학을 고안해야 했다. 이 연구에 12년에 걸렸지만 1687년 마침내 뉴턴은 자연철학의 수학적인 원리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는 모든 사물에 작용하는 신비로운 힘, 즉 흔히 중력이라고 알려진 이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과학적인 만유인력 것이 이 책은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물에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그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해주는 3가지 중요한 운동 법칙을 정립했다. 이 3가지 법칙은 훗날의 과학자들이 멀리 떨어진 은하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잠수함을 만들고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너무 작아서 현역형으로 보이지 않는 입자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데 기반이 되었다. 모두 무척 훌륭한 업적인데 어디에 재앙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의외로 자명하다. 오늘 현대 물리학에서 불리는 영역은 모두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토대로 발전했다. 혹시 누가 지인이를 병 밖으로 보냈는가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지인은 할아버지 이야기에 나오는 마법의 정령이다. 병 속에 봉인되어 있다가 누군가가 부러지면 그 사람을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한다. 문제는 지인에게 일단 풀려나면 통제하거나 다시 병 속에 넣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뉴턴의 복종사가 영감을 키가 작았다고? 아이작 뉴턴은 1997년에 자연철학의 수학 원리라는 이 책을 썼군요. 아이작
시인이를 병에서 꺼낸 것은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과학자를 소질한 시를 알고 있는지. 뉴턴이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하나님 왔을 때 뉴턴이 있으라라고 하니 빛이 있었다.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뉴턴이 세상을 하직한 지 3년 만에 그를 기리며 발표한 시의 일부다. 대중이 얼마나 빠르게 뉴턴이 일군 업적의 위중함을 깨달았는지 잘 알려준다. 스티븐 호킹이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현대 시인이 시를 발표한 것과 같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뉴턴의 업적은 무엇이었는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책을 몇 권이나 읽어도 모자라지만 핵심은 만유 인력의 법칙과 세 가지 운동의 법칙이다. 뉴턴은 우주 속 만물이 서로 중력을 끌어당긴다고 말했다. 이 중력은 사물간 거리 및 각 사물의 질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중력은 사물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지고 질량이 클수록 강해진다. 뉴턴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힘의 단위이기도 하며 n으로 표시한다. 뉴턴은 평소 정리하던 갈릴레이 연구를 참고를 해본다. 뉴턴의 세 가지 운동의 법칙의 힘은 뭐냐? 질량과 가속도에서 힘이 나온다. 제1운동의 법칙, 움직이는 사물의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속도 방향을 유지한다는 관성의 법칙. 같은 원리로 움직이지 않는 사물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제2 운동 법칙은 가벼운 물질보다도 무거운 물질을 움직이는 데 더 힘이 들어가는 현상, 가속도의 법칙. 그러니까 운동 법칙은 세 번째는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는 반작용의 법칙. 대포를 쏘면 뒤로 밀리게 된다. 이렇게 가벼운 물체를 움직일 때보다도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 더 많은 힘이 든다는 것이고, 운동 가속도의 법칙. 속도가 붙으면 실험 13에서 뉴턴이 저항하는 책들, 움직이는 여기서 뉴턴이 저항하는 책들 여기까지만 봅시다.